소개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이제 제 연구를 이렇게 브릭 웨비나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 연구를 이제 들으려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에 연구하고 있는 진호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개골 안쪽에 있는 뇌막 림프관이 어떻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경부 림프관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연결된 림파틱 커넥션을 이용해서 뇌척색 뇌척색 배출 기능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척색과 이제 뇌척색을 조절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척색은 이제 두개골 안쪽에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제 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체액입니다. 그래서 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 내척색의 토탈 볼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제 조절이 되고 있고, 어, 그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곳에서 이제 내척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볼륨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척색의 배출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액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대사 활동이 워낙 활발한 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웨이스트 프로덕트를 이 CSF가 이제 적절히 제거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프로테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특정 질환, 스트로크나 이제 외상성 뇌손상 같은 그런 질환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톡식 몰레큘들을 역시 뇌척수액이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 보면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또 다양한 타입의 스트로크,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더 나아가선 튜머, 그다음에 편두통까지도 이 뇌척수액의 이제 배출, 이 CSF 아웃플로우가 이 질환의 패소피지올로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질환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더 악화시킨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질환들에서 이 뇌척수액의 기능을 이제 조절했을 때, 뭐 떨어져 있으면 올려주든지, 너무 올라가 있으면 낮춰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때, 이런 질환들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뇌척수액의 배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이제 그렇다면 실제 뇌척수액의 배출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고 많이 답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이 배출 기능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를 알아야 이제 어느 타겟을 정해서 치료에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목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뭐 1800년대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구 분야이고 가장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이 크리브리폰 플레이트와 이제 그 스컬 베이스 쪽, 뇌 기저부 쪽에 있는 이 메인지알 림파틱 베슬이 이제 뇌막 림프관이죠. 뇌막 림프관이 이제 뇌척색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뇌막은 이제 여러 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보호막 중에 하나이고 이 뇌막 자체도 이렇게 세 가지 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쪽에 가장 붙어 있는 게 이제 피아메터, 그다음에 아라크노이드 메터, 가장 바깥쪽에 듀라메터가 있고,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인지알 림파틱 베슬, 뇌막 림프관은 이 듀라 레이어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이 뇌척수액, CSF는 이제 아라크노이드 메터 아래에 존재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파렌키마, 뇌 실질에서 이제 뇌척수액 공간 사이에는 특별히 타이트 배리어가 없기 때문에 뇌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들이 쉽게 이제 CSF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CSF와 마크로몰레큘들이 그 드레인되기 위해서 이제 메인젤 림파트까지 가려면 이 타이트 배리어로 알려져 있는 아라크노이드 메터로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건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궁금했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듀라에 있는 그 베인이 이제 브레인으로 내려가는 그 브리징 베인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이제 생기는 공간을 통해서 뇌척색과 뭐 마크로몰레큘이 좀 교통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림파틱 시스템의 이제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림파틱 베슬은 그 세포에 있는 그 인터스텔 플루이드나 아니면 이제 노폐물들을 이 림파틱 엔드캐필러리가 이제 업테이크를 해서 림프 노드에서 필터링을 하고 다시 이걸 이제 체순환계로 보내주는 그러한
드레이니지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것이 이제 림파틱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추신경계에서도 이 뇌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노폐물들이 내막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림프노드를 거쳐 체순환계로 간다는 이러한 개념은 사실 림파틱 시스템 기본 개념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림파틱 베슬의 이제 그런 배액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니셜 림파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튼 라이크 정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단추와 단추 사이에 옷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듯이 이 셀 투 셀 정션이 좀 루즈하기 때문에 마크로몰레큘이나 이제 플루이드를 쉽게 업테이크를 할 수가 있고 반면 이 콜렉팅 림파틱 베슬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지퍼처럼 좀 비교적 타이트한 정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 림파틱 베슬을 이제 스무스 머슬이 좀 감싸고 있고 이 림파틱의 특징이지만 이게 액티브 펌핑스는 스무스 머슬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그 플루이드를 이제 림프 노드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액티브 펌핑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말씀드렸듯이 림파틱 베슬을 둘러싸고 있는 스무스 머슬이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림파틱 밸브가 이제 있어서 리플럭스를 막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컬렉팅 림파틱은 림프 플루이드를 한쪽 방향으로 유니디렉션하게 이제 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림프관의 이제 이런 구조적 특성들이 이 내막 림프관에도 그대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스컬 베이스 쪽에 있는 내막 림프관에 이 엔도캐필러리 이 말초 그 림파틱 베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웨이스트 프로덕트나 플루이드를 업테이크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프리 콜렉팅을 넘어서 콜렉팅 베슬까지 잘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뇌척수액의 배액은 이제 주로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뇌척수액의 배출 기능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림파틱 커넥션, 이 림파틱 베슬이 이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로 타겟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된 경로인 이 스컬 베이스, 뇌 기저부와 이제 코 쪽, 그쪽에 이제 그 해부학적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림파틱 베슬이 이제 메인젤 림파틱 베슬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경부 림프절까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부분 림파틱 커넥션에 대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다음으로는 적절한 타겟을 찾아서 뇌척수의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큰 주제였습니다. 사실 림파틱 커넥션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림프 노드부터 A 프론트 림파틱 베스를 따라가서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서 뇌막까지 뇌막 림프관까지 이제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림파틱 그 마스터진으로 알려져 있는 프록스원에 그 GFP 형광이 달려있는 LM 마우스를 저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림프관 중에 이제 내척색 경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트레이서, CSF 트레이서를 이제 주입을 했었고 형광현미경 아래에서 이제 트레이서와 그 림프관들을 이제 탐색해가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는 제가 마우스 CSF 스페이스에 10kg 달톤 TMR 덱스트란 트레이서를 이제 주입을 하고 30분 뒤에 이제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전체 그 마우스 헤드를 이제 사시탈로 섹션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들하고 되게 유사하게 올팩토리 벌브나 크리브리폰 플레이트, 그다음에 스컬 베이스, 스파이널 코드 이런 쪽에 이제 빨간색 CSF 트레이서가 잘 쌓여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었던 부분은 사실 이 인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가 아니고 익스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에서의 그 CSF 루트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깥쪽에서 어느 곳이 CSF 루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봤던 거는 나소파링스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일단은 크리블 폼플레이트와 스컬 베이스에 가장 인접한 오간이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주입했던 CSF 트레이서가 그 나소파링스 림파틱스에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나소파링스에는 어떤 형태의 림파틱 베슬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고,
보시는 것처럼 나주파링스에 이제 플렉서스 타입의 이런 림파틱들이 있었고, 이 림파틱 루멘 안쪽에 제가 주입했던 빨간색 CSF 트레이서가 이렇게 잘 관찰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위는 이 부분이 이제 나주파링스인데요. 나주파링스 림파틱이 그렇다면 이제 메인지알 림파틱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 서비칼 림프노드까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전체적인 매핑을 시작을 했었고 특히 이제 흥미로웠던 점은 이 나주파링스의 다운스트림 아래쪽으로 연결돼서 노드까지 가는 이 서비칼 림파틱 베슬이 콜렉팅 타입 이제 림파틱 베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림파틱 베슬을 스무스 머슬이 잘 감싸고 있고 또 림파틱 밸브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펌핑 액티비티가 있는 서비컬 림파틱은 이제 콜렉팅 타입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기존 문헌들에서 이제 노화가 진행될 때 그 CSF 아웃플로우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보았고 보시는 것처럼 어덜트 마우스와 이제 에이지드 마우스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딥서비칼 림프노드로 쌓이는 이 CSF 트레이스의 양이 에이즈드에서 확연히 줄어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소파링지알 림파틱 베스를 이제 몰폴로지를 한번 봤을 때도 보시는 이 검은색 선이 이제 그 셀 정션을 보여주는 선인데요. 에이즈드에서 어덜트 대비해서 이런 파편화되는 모습들이 보였고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그 림프관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에이즈드에서는 이런 형태가 잘 관찰되지 않고 있더라도 이렇게 디태치먼트, 엔도셀룰 셀이 디태치먼트 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나주파랑시알 림파틱은 좀 리그레션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 림프노드에 붙어 있는 이 서비칼 림파틱 베슬은 노화가 진행돼도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다이아미터나 이 밸브에서 밸브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밸브 숫자, 또 스무스 머슬의 커버리지 등에서 어덜트와 에이지드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또 인비트로 실험에서 펌핑 액티비티를 보았을 때 림파틱 베슬의 펌핑 액티비티도 에이지드에서 비교적 정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때 연구를 하고 그럼 치료 타겟으로 어디를 삼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 서비칼 림파틱 베스를 이제 타겟으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네조파링스 같은 경우는 좀 리그레션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 펌프 엔진, 일종의 CSF를 배출하는 펌프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서비칼 림파틱 베슬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 펌핑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면 CSF 아웃플로우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라이브 마우스의 그 딥서비칼 림파틱 베스를 이제 익스포저를 한 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혈관 수축제나 이완제인 페니레프린이나 나이트로 옥사이드 도너를 이제 토피컬하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국소적인 약물적 치료로 서비칼 림파틱 베스의 다이아미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림프노드에 쌓이는 CSF 트레이스의 양을 실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개념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 두개골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림파틱 베스를 타겟해서 약물적 치료를 했을 때 CSF 아웃플로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새롭고 좀 혁신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상의로서 계속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딥서비칼 림파틱 베스는 뭐 깊이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뭔가 접근을 하려면 전신 마취와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좀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 생각이 됐고, 특히 이제 뭐 그 신경 퇴행성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계속 연구를 했던 부분은, 후속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은 이 슈퍼피셜 서비컬 림파틱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피부 아래쪽에 있는 천경부 림프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었고, 기존 연구들에서,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이 슈퍼피셜 시스템도 CSF 아웃플로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관심 갖고 이렇게 연구한 분야가,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았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생주에서 제가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CSF 스페이스에 이제 트레이서를 주입하고,
생쥐 목에 있는 모든 서비컬 림프 노드를 이제 다 하베스트를 해서 타임 포인트별로 이제 그 CSF 트레스의 그 분포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이 오렌지 박스 안에 있는 게 딥서비컬 림프노드이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서브만디블라,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파르티드 림프노드 이렇게 세 가지의 슈퍼피셜 림프노드가 생쥐에 이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주입했던 CSF 트레이서가 있는 곳은 서브만디블라와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그다음에 딥서비컬 림프노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찰이 되는 걸 확인했고, 또 2시간까지 이렇게 어, 그 CSF 트레이서를 이제 그 분포를 계속 이제 측정을 해보았을 때 대략 한 25%가 이제 서브 만디블라로 그다음에 25%가 액세서리 서브 만디블라로 나머지 50%가 이제 딥서비컬 림프노드로 이제 배액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쥐뿐만 아니고 사실 국가영장센터의 이영준 박사님 팀원들과 함께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원숭이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이제 똑같이 보이는지 한번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몽키에 이제 CSF 스페이스에 마찬가지로 플로우스피어라고 하는 트레이서를 주입을 했었고 특정 타임 포인트 후에 이제 림프 노드를 다시 하베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브만디블라 림프 노드, 그다음에 딥서비컬 림프 노드에서 제가 주입했던 빨간색 CSF 트레이서가 이렇게 림프 노드 림파트 안쪽에 잘 관찰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 파로티드 림프 노드 같은 경우는 생쥐나 원숭이에서 둘 다 이제 주입한 CSF 트레이서가 관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슈퍼피셜 시스템과 딥서비컬 시스템이 그러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라이게이션 스터디를 좀 추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서비컬 림파틱 패스를 여기서 이제 제가 라이게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에 들어가는 이 트레이서가 이제 당연히 라이게이션을 했으니까 확연히 줄어든 걸 확인을 했는데 좀 신기하게도 다른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나 딥서비컬 림프노드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이 토탈 CSF 양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딥서비컬 림파틱 패스를 이제 제가 라이게이션을 했을 때는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가 이제 트레이스가 갑자기 양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토탈 CSF 양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이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의 그 A 프론트 림파틱 패스 아나토미를 알면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보시면 이제 이 스키마틱 다이그램을 보시면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의 A 프론트 림파틱 패스를 이렇게 나소파링스 아래에 붙어 있는 딥서비컬 림파틱 베슬의 브랜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딥서비컬 림프노드를 여기서 라이게이션을 해도 CSF가 나소파링스까지 내려온 CSF가 이 우회를 해서 액세서리까지 이제 도달을 하기 때문에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가 이제 컴펜세이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반면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의 이 림파틱 베슬들은 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라이게이션을 하면 나머지 두 개, 액세서리나 이제 딥서비컬 림프노드가 이걸 어큐트하게는 컴pen세이션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제 전체 CSF 양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의 에이프런트 림파틱은 어디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고, 크게 이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가닥의 에이프런트 림파틱들이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라테랄부터 제가 그냥 1, 2, 3, 4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SSLV1과 2에서 이제 제가 주입했던 빨간색 CSF 트레이서가 관찰이 되었고 이 3랑 4는 이제 마우스 플로어 쪽에서 오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이제 드레인하고 있는 그런 루트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SLV1과 2는 그러면 각각 어떻게 메인젤 림파틱과 연결되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다이섹션을 진행을 했었고 이 SSLV1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인데요. 죄송합니다.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인데 이것이 이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이 눈 주변에 있는 페리오비탈 림파틱 베슬까지 이제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이 페리오비탈 림파틱은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비탈 피셔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인트라크레니아 메인지알 림파틱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SLV2 같은 경우는 이 코에 있는 내잘 림파틱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트라크레니얼 스페이스에 있는 올팩터리 벌브 쪽에 메인지알 림파틱 베슬이
이제 크리브리폰 플레이트를 이제 건너서 코 쪽 림파틱까지 연결이 되고 이 내장 림파틱이 방사형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올팩토리 뮤코자와 레스피라토리 뮤코자까지 이제 도달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래 그림처럼 이 내잘 사이드월, 코 바깥에 있는 내잘 사이드월에 연결돼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전장에 걸친 그런 루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좀 재밌었던 점은 어, 그 하드 팔레이트, 그러니까 저희 입천장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천장을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 부분이 이제 하드 팔레이트인데요. 그 하드 팔레이트에 있는 뮤코자 림파틱이 역시 CSF가 일부 이제 관찰이 되었고 조금 복잡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테르고 팔라타인 포사라는 쪽에 내려온 림파틱이 그레이트 팔라타인 카나를 통해서 이제 하드 팔레이트 림파틱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앞쪽 가측에 있는 그뺨 쪽으로 이제 부칼 림파틱과 연결이 돼서 다시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로 가는 이러한 루트들을 좀 세부적으로 많이 찾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좀 많이 해부학적으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모식도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 딥서비칼 목 깊이 존재하는 이 딥서비칼 림파틱 베슬은 나소파링스로부터 이제 주로 CSF를 받고 있고 이 슈퍼피셜 이 피부 쪽에 더 바깥쪽에 있는 림프노드 중에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라는 곳은 이눈 쪽, 페리오비탈, 그다음에 네이살, 코 쪽, 그다음에 입천장, 하드팔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CSF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액세서리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는 나소파링스에서 나오는 일부 분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CSF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내막 림프관부터 이제 경부 림프절까지 이런 전체적인 림파틱 커넥션에 대해서 좀 매핑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슈퍼피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징 스터디를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고 어, 서브 만디블라 림프노드를 봤을 때 이제 어덜트 대비해서 에이즈드에서 그 림프노드로 드레인되는 CSF 트레이스의 양이 줄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 림프관이나 이 입천장 림프관에서도 기존의 나주파링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 림파틱 리그레션이 관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딥서비칼과 마찬가지로 그 노드에 붙어 있는 이 A 프런트 림파틱 베슬, 그러니까 콜렉팅 타입의 림파틱 베슬은 어덜트와 에이즈드 간에 기능적으로나 이제 구조적으로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머슬 커버리지도 거의 비슷했고 림판지온 렌스나 이 다이아미터 같은 것도 노화가 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주리 대학의 그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님과 함께 인비트로 실험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인비트로 시험에서 이제 그 림파틱 슈퍼피셜 림파틱 베슬의 그 인트린직 파라미터들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펌핑 액티비티에 그 노화된 쥐와 젊은 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파트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생쥐에서 이 슈퍼피셜 서비칼 림파틱 베슬에 대해서 이제 밝혔는데 이제 몇몇 논문들이나 이제 기존의 이제 이야기들로는 생쥐는 이제 냄새도 잘 맡고 코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슈퍼피셜이 좀 관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고등생물 영장류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슈퍼피셜 림파틱 베슬이 실제로 보존되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이거 역시 이제 국가영장류 센터의 이영전 박사님 팀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몽키에서 인도사이아닌 그린이라는 트레이서를 이제 CSF 스페이스에 주입을 했고 관찰을 해보았을 때 생쥐와 굉장히 유사하게 이 눈 주변에 있는 페리오비탈 쪽, 그다음에 내잘 사이드월을 이제 거쳐서 이 페이셜 베인을 따라가는 서비컬 림파틱 베슬, 그다음에 서브만디블라 림프노드까지 이렇게 CSF에 주입했던 트레이서가 잘 관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얻고 이제 슈퍼피셜 시스템이 그 딥서비컬 시스템만큼이나 굉장히 이 CSF 아웃플로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면 이제 CSF 아웃플로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이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퍼피셜 림파틱 베슬은 이제 피부 바로 밑에 이렇게 주행하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림파틱 베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넌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비침습적으로 기계적 자극을 여기서 림파틱으로 이제 자극을 할 때 CSF 아웃플로우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좀 더 정량적으로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형승 교수님 연구팀과 함께 이제 생지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할 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팁 끝에 이제 연필처럼 이렇게 잡고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가하는 기계인데요. 이 팁 끝에 있는 힘의 크기를 그 포스 센서가 이제 리얼타임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돼서 아래 그래프처럼 이제 저는 로우 마그니튜드, 그러니까 약한 힘과 강한 힘으로 이제 두 개 나눠서 이 레인지를 가지고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가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한 위치는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자극한 위치는 제가 찾았던 이 페리오비탈 림파틱과 내잘 사이드월 림파틱, 그다음에 슈퍼피셜 서비칼 림파틱 베스를 이제 타겟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이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 세션 정도를 이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했고 림프 노드, 서브만디블라 림프 노드를 봤을 때 이제 자극한 부위에서 이 축적되는 CSF 트레이서의 양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컨트라 레터럴 사이드는 이제 자극하지 않은 쪽은 이제 큰 변화가 없었고 또 신기했던 점은 오히려 강한 힘으로 이제 하이 매그니튜드로 스티뮬레이션을 가했을 때는 이 에이프런트 림파틱들이 다 너무 강하게 이제 수축을 하면서 그 림프노드로 가는 CSF 트레이서의 양이 오히려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복 실험을 위해서 그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실제 CSF 트레이서가 이제 림파틱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 전후로 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더 관찰을 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하고 거의 직후 바로 이렇게 다이아미터가 증가하고 또 CSF 트레이서 양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궁금하고 또 걱정됐던 부분은 이 아무래도 서비컬 림파틱 베슬의 이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에서 그 림프 플루이드를 빠르게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그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 그 머리 쪽에 있는 CSF를 정말 빨리 빼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미 나와 있는 CSF 트레이서를 바깥에서 이제 인터스텔 플루이드를 긁어 모으듯이 긁어 모은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라테럴 벤트리클에 이제 CSF 트레이서를 주입을 하고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한 다음에 이 시스나 마그너를 통해서 다시 CSF를 위드드로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CSF 안에 남아있는 그 형광 물질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우 마그니튜드 스티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잔여 플로센트 인텐시티가 이제 감소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서비컬 림파틱을 타겟해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한 것이 이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있는 CSF 트레이서를 많이 뽑은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그러면 실제 이 서비컬 림파틱 베슬에 어떤 영향을 줘서 이렇게 어 스티뮬레이션을 CSF 아웃플로우를 빨리 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한 세션 정도 그 스티뮬레이션을 가하고 인트라바이트 이미징으로 그 림파틱 베슬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미터나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잠깐 증가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장 중요했던 이 펌핑 액티비티 그 자체는, 프랙셔널 펌프 플로우는, 그, 마사지 전후로 이제, 5분간 제가 관찰을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이 림파틱 베슬 그 자체에 어떤 변화를 유도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스퀴징을 통해서 이제 이 림프 플루이드를 좀 빠르게 빼주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 한편 이 스퀴징 이펙트의 그 풀 이펙트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림프 간의 그 스폰테니스 그러니까 펌핑 액티비티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LA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트로 옥사이드 신테이지 이니비터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신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나이트로 옥사이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 스폰테니스 컨트랙션이 이제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이제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펌핑 액티비티가 완전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했을 때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의 효과가 그 상당히 블런팅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말하면 이제 림파틱 패스를 저희가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가해서 이제 스퀴징으로 아래쪽으로 내보내줬을 때
이 업스트림 쪽에서 윗단에서 이제 어, 자발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계속 리필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되게 되면 스퀴징 이펙트가 이제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실제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게 적용을 하려면 장기간 이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뭐 림파틱에 어떤 데미지는 가지 않을지 또는 이펙트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하루에 20세션씩 이제 4일간 진행을 하고 5일차에 림파틱 베슬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펌핑 액티비티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걸 확인을 했고 또 이 트레이서 양이 그 세석 트레이서의 양이 증가하는 강도 역시 그 증가량 역시 반복했을 때나 한 번만 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해서 네, 반복적으로 롱텀하게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감소되어 있는 이미 CSF 아웃플로우가 감소되어 있는 이 노화된 생쥐에서도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궁금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림프노드와 림파틱 베슬의 이제 CSF 트레이서 양이 로우 마그니티드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 이 테크닉을 이제 좀 더 실제 임상에서 좀 활용을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강도나 프리퀀시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람에 맞춰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동영상은 굉장히 프리리미너리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최소한 영장류에서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림프 패킷의 움직임의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개념적으로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은 또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빠르게 환자분들께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들의 서머리 다이어그램이고,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딥서비컬 시스템과 슈퍼피셜 시스템이 모두 이제 CSF 아웃플로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슈퍼피셜 서비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피부 바로 밑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성도 좋고, 따라서 여기에 비침수적으로 물리적 자극을 가했을 때 CSF 아웃플로우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이 연구의 시작과 끝까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고병 단장님과 또 함께 연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윤진희 박사님, 그다음에 디스커션과 실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홍성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디바이스를 또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박형순 교수님과 황윤석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인비트로 실험에서 이런 필수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주신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님과 김혜진 박사님, 그리고 영장류 실험에 꼭 필요했던 이 실험에 이제 도움을 주셨던 이영전 박사님, 팀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이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